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습니다. 40점 만점이라는 이 테스트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을 맞기도 했는데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역시 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유정은 체포 직후 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엇보다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는 그녀. 과연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28점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정유정이 받은 점수입니다. 이 정유정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였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사이코패스로 간주가 되는 28점을 받았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 장모와 아내 등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하고 살해한 그 강호순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강호순이 받은 27점을 넘어서는 점수입니다. 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29점 받았습니다. 단 1점 차이인 겁니다. 참고로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경찰이 이르면 7일에, 그러니까 조만간 검찰에 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검찰은 구속기한이 11일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PCR 검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한 이 평가 척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28점이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강호순보다 높다라면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닌 건데요. 우리가 이건 사이코패스라고 검토하는 게 4개 분면인데 사실 4개 분면으로 사람의 모든 걸 검토할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그 분면이 4개예요. 첫 번째가 개인의 사회생활상을 들여다봅니다. 과도한 자존감이라든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것. 이연애 사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에 대해서 전혀 피해의식을 가해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도 없고 그리고 사건 이후에 굉장히 냉담한 지금 그 정유정이가 그 캐리어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게 공감 능력이 정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의 영역입니다. 생활의 영역이 보통 두 가지가 가장 사이코패스의 가장 특징인데 하나는 기생하는 삶, 두 번째는 충동적인 삶입니다. 근데 분명히 할아버지에게 기생하고 있었고 기생한다는 말이 자체가 그냥 그 용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기생하고 있었고 지금 범죄도 굉장히 충동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사이코패스의 환경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분면 그 사람이 크고 나아가는 데서 전과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28점이 나왔다는 거는 한 분면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28점이다. 만약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뭔가의 전과가 있었으면 이 점수는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도 한 4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충동적이고 거짓말하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고 냉담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예, 이 다른 연쇄 살인마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검사가 한 총 20개 문항인데요. 40점이 만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점 이상 됐을 때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점 이상일 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 경우는 15점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많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보다 낮겠죠. 다른 어떤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되는 연쇄살인범들 보면 유영철 같은 경우는 지금 38점이었고요. 조두순이가 29점이고 강호순이가 27점입니다. 그 중간쯤 되기 때문에 28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조금 진단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부산 돌려차기 그 가해자 이모에 대해서도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팀장님. 정유정 참 이게 일단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사이코패스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유치장에서도 정말 경찰분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정말 너무 잘 지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 피해자가 사실은 유치장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살인사건이라든지 중대범죄의 피의자들은 항상 오게 되면 불안한 태도라든가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현상인데 아마 정 피의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치장에서도 밥을 먹입니다. 하루에 3번 식사가 나오는데 3번 식사를 꼬박꼬박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푹 자고 또 그리고 유치장에 있으면 사실 불안한 표정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도 이 불안한 모습 같은 거는 보인 적이 없다. 그리고 식사 관련해서도 평범하다. 이 얘기는 그냥 유치장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자, 제가 승희 의원님께 좀 마지막에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정유정을 맨 처음 경찰에 신고했던 이 택시 기사님, 이게 처음에 당초 범행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 심야에 여성이 캐리어를 들고 뭐 인적이 드문 무슨 수풀에 내리는 걸 보고 이상해서 신고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기사님이 진짜 눈썰미가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그걸 알고 신고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또 그게 아니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 알려졌는데요. 이 택시기사가 일단 지난달 27일 새벽 12시 50분쯤에 낙동강변까지 정유정을 태워줬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시간에 여성이 캐리어 끌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걸 수상히 여겼다. 이렇게까지가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애초에는 어린 여성이 혼자서 여행 가나 보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트렁크에서 이 캐리어를 직접 이렇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도와주려고 가방을 딱 들었는데 손에 뭔가 물 같은 게 묻었다고 하고요. 뭔가 좀 젖어서 이상해서 차에 타서 다시 봤더니 이 혈흔인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바로 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뒤늦게 추가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아유,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시겠어요. 팀장님. 그런데 이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초 신고도 했고 이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잠적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연락하는 것도 피하고 이제 피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동료 택시 기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지금 일 안 하겠다. 지금 힘드니까 잠시 피신해 있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기사분들도 참 이 신고자가 혹시라도 트라우마 생길까 봐 걱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사건이 좀 끝날 때까지 아마 택시 기사분이 잠시 피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 빨리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회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또 나중에 또 뭐 심신미약 이런 소리 할까 봐. 지금 검거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시켰다,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심신미약, 범죄 당시에 뭐 의사 능력이 없다든지 미약해가지고 범죄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서 감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너무나 계획적인 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모습 때문에 심신미약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범죄할 때는 인지를 했다고 보면 심신미약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뭐 찾아보니까 사이코패스 이 검사랑 심신미약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승희 의원님. 네. 그 이수정 교수님이 이제 방송에서 요즘 나와서 많이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유정이 이 그 피해자의 어떤 신분을 탈취하려는 목적이었다. 또 만약에 잡히지 않았다면은 아예 그 집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승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제가 지금 제일 두려운 거는 정유정하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0개의 퍼즐이 있으면 한두 개의 퍼즐을 가지고 전체가 코끼리냐 사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두세 개 퍼즐이 사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코끼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이수정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분을 탈취하고 그 집에서 살려고 했으면 지금 있는 이 피해자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가족이 매일 한 번씩 전화한다든가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면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피해자와 이 정유정이 어느 정도 싱크율이 맞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체격이 적어도 정유정과 유사해야 그런 어떤 신분 탈취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 3번째, 대한민국은 그 신분증이라는 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바꾸어지면 분명히 바깥에 나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신분증의 확인은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 탈취하기는 쉽지 않는데, 분명히 그 정유정이 첫 번째는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죽였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따른다면 저 사람의 신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정유정의 마음에서는 그런 부분도 머릿속에 존재는 그렇죠.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였을 수는 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